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간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서 1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매수세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이제 6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은 월요일 증시였는데요. 올해 외국인 수급을 쭉 분석해봤습니다. 올 들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7조 원의 순매도를 이어간 외국인 투자자들. 돌연 오늘 현물로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매수세로 코스피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말씀하셨듯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지난주까지 8개월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었는데 오늘 5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년 넘게 이어진 길고 긴 순매도 터널의 끝이 보였습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내일이면 8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금에 힘입어 삼성전자 오늘 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인 걸까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직생, 죽을 각오로 하면 살 수 있다는 의미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라고 질책하며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이 변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며 투심이 개선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엔비디아의 세계 최대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GTC. 관전 포인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19일 새벽에 열릴 젠슨항 CEO의 연설입니다. 작년 기억하시죠? 화면으로도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젠슨항 CEO가 직접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방문해서 서명을 남겼고요. 이외 행사에서도 수차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암시하자 주가가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HBM 콜 테스트 등 관련 긍정적인 소식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낸드와 디램 가격 반등에 따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난주부터 디램, 낸드 등 메모리 업황의 조기 해빙 기대감이 국내 반도체주들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위기 전환은 한 건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건의 GTC에서 확인을 해보고요. 업황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의 풍향기로 꼽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 이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우리 시간 금요일 새벽에 예정돼 있고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우리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오는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격 재개됩니다.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면 금지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부를지 투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2주 후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예. 과거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네. 일반적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와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아예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넣는 행위입니다.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서 밀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결제 불이행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지난 2023년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대거 적발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 종목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에 적용됩니다. 공매도 내역 기록,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이 따로 없었던 이 기간과 달리 개인 투자자는 그 기간이 90일로 한정됐는데 이제는 90일 연장, 최대 1년으로 이제 기관과 개인 모두 통일됩니다. 자, 이 공매도는 이 주가가 하혈될 때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개별 업종이나 이 특정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화그룹주와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이제 그런 대상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 2배에 달합니다. 아울러 한화 시스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도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이 트럼프발 수혜 기대감과 방산과 조선업이 좀 뭐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비투가 집중된 과열 종목들도 관련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잔액 상위권에는 신용융자 잔액이 높은 종목이 타깃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한 달 기준 신용융자 잔액이 400억 원 이상인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리고 크래프톤 등입니다. 자, 뭐 일부 종목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공매도 재개로 가장 뭐 주목해 볼 만한 효과가 뭐 시장의 유동성이 커진다는 점인데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고 이는 역대 세 번째로 긴 기간인데요. 올해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고환율 그리고 대통령 탄핵 여부라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올해 7조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매도 행렬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 공매도 시행은 이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충족시키는 조건 중 하나인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인덱스에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자가 매수나 매도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점도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좀 어떤 주식들이 유리하겠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성장주보단 가치주가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공매도는 주가가 급등하고 고평가된 종목군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평가주를 좀 더 눈여겨보라는 거죠. 네. 또 신한 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지난 2008년, 2011년, 2020년까지 3년에 이제 3번의 공매도 재개 시기에는 이제 가치주가 실제로 또 선방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울러 롱숏 전략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롱숏 펀드는 매수, 그러니까 이 롱 포지션과 매도, 숏 포지션을 동시에 활용을 하는 그런 펀드인데요.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종목은 매수하고 반대의 경우 공매도하는 시기죠. 공매도 금지로 약 1년 반 동안 운용에 제약이 있었던 건데 현재 국내에 출시된 설정액 10억 원 이상 대표 롱숏 펀드는 총 41개입니다. 연초 이후 이들이 이제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2.6%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과 비교해서 좀 상승률이 현재는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해온 미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세 협정을 맺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한미 FTA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미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압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역 국가 중 무역 적자액 8위를 기록했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도 예외 없이 상호관세 부과 후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의 실효 관세율은 0%대입니다. 때문에 그간 우리 정부도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를 들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미 FTA만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현재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이 새로운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때도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해 개정을 성사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일기 때 개정된 한미 FTA를 다시 고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로 상품에 관세를 새로 부과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품목별로 다 봐야 해서 복잡한 만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나 규범, 조항 등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 등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관세로 주장해온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 제도 개정도 미국의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한미 FTA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떤 근거와 요구사항을 내세울지를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자동차와 반도체 등 미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에도 관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는데요. 이러한 부문별 추가 관세가 상호관세 체계에 포함될지 또는 별도로 부과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직접 지목한 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이 기존 한미 FTA의 큰 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초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2달 동안 몰랐던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죠. 네,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에 포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시설 방문이나 미국과의 원자력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민감 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방미길에 오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 국가 문제를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안 장관은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 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바로잡고 추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통상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작된 이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열기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불러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른바 국민평형은 지난달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을 20억을 끼더라도 자기 돈 20억이 있으면 강남의 아파트로 투자로 거주 플러스 투자로 오는 거예요. 서울시가 강남 3구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이 지역 집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열기가 마포나 용산, 성동구 등으로 번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됐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갭 투자 의심 건수도 해제 이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은행이 대출을 풀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울시가 규제를 해제하면서 봄 이사철을 맞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모두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고금리 상태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줘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못했죠. 서울시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의 여파가 번질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내리기로 하고 이번 주 그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이 보험사 인수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3등급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 금감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드러나자 이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앞당겨 시행했잖아요. 그 결과 손 전 회장 관련 730억 원 부당대출을 포함해 2,334억 원에 달하는 내부 통제 실패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영 실태 평가는 리스크 관리, 재무 상태, 이 잠재적 충격을 종합 평가해 산출합니다. 이 우리금융은 여기에서 이 내부 통제를 다루는 리스크 관리 항목과 자회사를 다루는 이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 이 점수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정기검사 발표 직후 이 부실한 내부 통제나 이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이 없다며 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쳐 현재 2등급인 우리금융 경영 실태 평가가 3등급으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4년에 이어 21년 만에 경영 실태 평가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금융 사례를 제외하면 금융지주사가 이 3등급 이하를 받은 전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정기검사 이후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내기까지 통상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이번 경평이 검사 이후 2-3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졸속 심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 3등급을 받으면 지금 우리금융이 하고 있는 이 보험사 인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중국 다자보험 그룹으로부터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묶어서 인수하는 이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3등급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단서조항을 좀 보면요. 이 경평 결과가 2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자본금 적립이나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 요건이 충족되고 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데요. 전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04년 경영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은행에 조건부로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승인 심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금융위는 5월께 정례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감원과 이 금융위의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최근 이제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우리금융의 M&A까지 무산된다면 이 수많은 매물들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 메리츠 화재가 이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 MG손보가 다시 시장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MG손보가 청산 절차에 접어들 경우 이 가입자가 124만 명, 그러니까 약 1,700억 원 규모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5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매각을 앞두고 있는 곳이 이 MG손보 한 곳만이 아닌데요. 이 롯데손보, KDB생명, BNP파리바생명, 악사손보 등도 이 매수자를 찾지 못해 몇 년째 매각 논의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마저 무산된다면 이 보험산업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금융이 올해 8월 말까지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인수가의 10%인 1,500억 원을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측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당국으로선 국부 유출 논란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융위가 조건부 승인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입니까? 이 경영 건전성 개선 방법에는 자본금 추가 적립이나 부실 자산 정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자본 건전성을 위해 금융지주에 요구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 권고 기준은 12%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08%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턱걸이로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해 보면 4대 금융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보험사 인수로 자본 건전성 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국이 이 비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응해 우리금융은 자본금을 더 쌓거나 아니면 위험 가중자산을 줄여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내부 통제 혁신과 지배구조 개선, 전사적 리스크 관리 등 이 전반적인 내부 통제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이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의 윤곽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사업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누가 사업을 따낼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창학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회의는 5시를 넘긴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래 오후 3시에서 4시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KDDX를 놓고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관계자들의 촉각이 여느 때보다 곤두선 모습입니다. 사업 방식에 따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전의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심의하고 정하기 위해 사업분과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자리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일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방사청은 상정된 안건들이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이번 사업분과위원회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의 쟁점은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입니다. 군함 사업은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그리고 후속함 건조 등 4단계 순인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규정상 기본 설계 업체가 수행합니다. KDDX의 경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하나오션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 혹은 공동설계냐를 놓고 고심 중이지만 공동설계는 전례가 없던 만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